상견례 자리에서 경차 모닝을 끌고 온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어디서 폐차 직전인 차를 끌고 와 라며 독설을 퍼붓던 예비 사모. 며칠 뒤 아버지가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나 사돈댁을 개박살 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언덕배기에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은 이른 아침에 짭조름한 바닷바람으로 상쾌했다. 복례산 자락에 기대어 부산항을 굽어보는 이곳은 화려한 해운대의 마천루와는 다른 세월의 덕계가 묻어나는 정겨운 동네였다. 자그마한 옥상 평상에는 주인장 강태산이 살뜰히 가꾸는 방울토마토와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그의 딸 하늘이 시집을 간다. 28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석 같은 내 딸. 태산은 동이 트기도 전부터 잠을 설쳤다. 오늘이 바로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 날이었다. 하늘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속 비우고 가면 기운 없다. 부엌에서는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낸 시락국이 구수하게 끓고 있었다. 태사는 서툰 솜씨로나마 딸의 아침을 챙겨주고 싶어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하늘은 화장대 앞에서 곱게 단장하며 아버지의 말에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다. 아빠, 나 지금 떨려서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 몰라. 이따가 달맞이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거라. 아비가 끓인 국이 맛이 없나? 아니거든. 아빠표 시락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늘은 결국 붓을 내려놓고 밥상 앞에 앉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가득한 걱정과 애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15년 전 지병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태산에게 하늘은 세상의 전부였다. 영도다리 근처에서 작은 선박 부품 가게를 하며 홀로 딸을 키웠다. 하늘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늘 바르고 총명하게 자라주었다. 부산의 번듯한 대학을 나와 지금은 중견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로 제 몫을 다하는 아버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아빠, 오늘 입은 옷 어때? 너무 화려하지는 않아? 하늘이 단아한 아이보리색 투피스를 입고 뱅그르르 돌며 물었다. 태산의 눈에 딸은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보다 고왔다. 곱다 내 딸. 꼭 내 엄마 젊었을 때 보는 것 같구나. 아내 이야기에 태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아빠도 오늘 진짜 멋지다. 양복이 날개네. 태산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감색 양복을 꺼내 입었다. 유행은 한참 지났지만 아내가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었다. 정성껏 다림질해 입으니 그리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하늘의 예비 신랑은 오진성. 해운대 마린시티에 본사를 둔 꽤 규모가 있는 패션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처음 하늘이 진성을 소개했을 때 태사는 그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기에 마음을 열었다. 몇 번 만나본 진성은 번듯하고 싹싹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빛에 서늘한 계산이 스치는 듯해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하지만 하늘이 좋다고 하니 아비로서 그저 축복해 줄 뿐이었다. 아빠, 이따가 식당에는 제 차 타고 같이 가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내 차는 진성이 총각이랑 같이 타고 오너라. 아비는 아비 차를 끌고 가야지. 이런 중요한 날에 늦으면 쓰겠나. 하늘의 얼굴에 잠시 난감한 기색이 스쳤다. 아버지의 차.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자 하늘에게는 애틋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바로 연두색 모닝. 하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평생 고생만 한 남편을 위해 푼돈을 모아 선물한 차였다. 태사는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 차를 팔지 않았다. 차라리 자신의 살점을 떼어낼지언정 아내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모닝은 버릴 수 없었다. 매일같이 쓸고 닦아 차체에서는 광이 났지만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낡고 작은 경차. 오늘 같은 날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달맞이길의 최고급 한정식집 주차장에 서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늘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빠 오늘 가는 곳이 해운대라 주차도 복잡하고 광안대교 건너려면 길도 많이 막힐 텐데. 걱정 마라. 이 아비가 부산에서 운전한 세월이 얼만데. 어서 준비하고 나가거라. 태사는 빙그레 웃으며 먼저 집을 나섰다. 하늘은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아버지의 고집 속에는 아내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이 단단하게 박여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부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태사는 주차장 구석에 고이 모셔둔 모닝에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경쾌하지만 어딘지 힘없는 엔진 소리가 울렸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가족 사진을 손으로 쓸었다. 여보, 오늘 우리 하늘이 상견례 하는 날이야.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잘하고 올게. 당신이 부끄럽지 않은 남편 우리 하늘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될게. 낡은 모닝은 주인의 다짐을 실은 채 영도의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빠져나와 화려한 도시의 심장부 해운대로 향했다. 그 길이 앞으로 닥쳐올 모욕과 상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태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해운대 달맞이길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해송가. 푸른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드넓은 해운대 바다를 한눈에 굽어보는 그곳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정재계 인사들이나 드나드는 곳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한 강태사는 주차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차를 세웠다. 질비하게 늘어선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 사이에서 낡고 작은 연두색 모닝은 마치 흑등고래 무리에 섞인 멸치떼처럼 초라하고 이질적이었다. 주차 안내원조차 의아한 눈빛으로 태산을 힐끗 쳐다볼 정도였다. 태산은 애써 태연한 척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잠시 후 매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제네시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차에서는 오진성과 그의 부모님이 내렸다. 진성의 아버지 오현수 사장은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인 윤혜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유행의 명품으로 휘감은 채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태산을 발견했지만 먼저 다가와 인사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윤혜경은 눈썹을 까딱이며 노골적으로 모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경멸 어린 비웃음이 걸렸다. 어머, 저게 뭐야? 차는 차가? 어디 폐차장에서 주워왔나? 주차장 물 다 흐려놓네. 요새 세상에 저런 깡통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봐.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는 태산의 가슴을 후벼 파기에 충분했다. 오현수 사장 역시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태산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허허, 사돈 되실 양반이라더니. 우리 진성이가 사람 보는 눈이 어찌 된 건지. 집안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바로 그때 하늘이 진성과 함께 다른 차에서 내렸다. 상견례를 위해 일부러 두 집안이 차를 따로 타고 온 것이었다. 하늘은 주차장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아빠,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 아버지세요. 하늘이 황급히 다가가 태산의 팔짱을 끼며 소개했다. 하지만 윤혜경은 하늘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태산에게 삿대질하듯 턱을 까딱였다. 따님은 참 곱게 키웠네. 그런데 사돈어른, 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오신 겁니까?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 저런 손수레만도 못한 차를 끌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윤혜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태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딸이 이런 수모를 겪는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가 낡아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차라. 의미? 무슨 의미요? 가난에 대한 변명이라도 하시려고? 됐어요. 듣기 싫으니까. 차가 그 모양이니 옷차림도 볼만하네. 어디 국제시장 깡통시장에서 떨이하는 거 주워 입고 오셨나? 모욕적인 언사는 멈추지 않았다. 태산이 평생 일하며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을 본 윤혜경은 질색하며 소리쳤다. 세상에, 손은 또 왜 저래? 평생 배라도 타셨나 봐. 저런 손으로 우리 귀한 아들이랑 악수라도 할 생각하셨어요? 더러워서 어디원.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아빠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늘이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이번에는 진성이 나섰다. 그는 하늘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잔뜩 찌푸린 얼굴로 하늘을 나무랐다. 하늘아, 내가 더 문제야. 아버지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 그랬어. 하다못해 택시라도 타고 오시라고 하든가. 이게 뭐야, 내 체면이 뭐가 돼.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진성의 말은 태산의 가슴에 박힌 비수였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 믿었던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는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는 속물이었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자 오현수 사장이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자자, 그만들 하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와서 밥은 먹고 가야지. 사돈, 오늘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음식값 걱정은 말고 많이 드시오. 평생 이런 데는 와볼 일도 없었을 테니. 그것은 화해가 아닌 더 깊은 모욕이었다. 태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하늘의 팔을 잡았다. 하늘아, 가자. 여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아빠 그래도. 가자. 태산의 단호한 목소리에 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산은 오현수 내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깊은 경멸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아주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겉모습으로 인격을 판단하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겠군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윤혜경은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해? 우리가 없던 걸로 하자고 해야지 어디서 감히. 딸내미 팔아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다 실패하니까 배알이 꼴리시나? 잘됐네. 우리도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엮일 생각 추호도 없었으니까. 당장 그 고물차 끌고 꺼져요. 어디서 재수없게. 태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묵묵히 돌아섰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등 뒤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하늘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과 그의 가족들이 퍼부은 끔찍한 모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가 당한 수모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태산은 말없이 딸을 모닝 조수석에 태웠다. 그리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모닝은 여느 때처럼 힘없는 엔진 소리를 내며 그 지옥 같은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달맞이 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태산은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나지막이 은조렸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뼈저리게. 그것은 분노에 찬 다짐이자 한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부산 항대교의 화려한 조명이 바다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영도로 돌아오는 길 낡은 모닝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라디오 소리도 창밖의 소음도 그 침묵을 깨트리지 못했다.
하늘은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태사는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그의 옆 얼굴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 있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그의 들끓는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딸을 키웠다. 그런데 고작 낡은 차 한 대와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부가 모욕당하고 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미칠 것 같았다. 당장 차를 돌려 그들의 회사로 쳐들어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하지만 태사는 그러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서 울고 있는 딸이었다. 아비로서 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먼저였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진성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하늘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 너머로 진성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강하늘. 너 지금 제정신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나가삐면 웃자노. 지금 우리 부모님 난리 나신 거 안 보이나? 너 때문에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하늘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오빠 우째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오빠 부모님이 우리 아빠한테 우째 했는지 뻔히 보고도 우째 내 탓을 할 수가 있냐고. 탓을 안 하게 생겼나? 애초에 네가 아버지 단속을 잘했어야지. 그게 뭐고 뭐니니? 쪽팔려서 내가 얼굴을 들고 댕길 수가 없다. 우리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나? 저런 근본도 없는 집안이랑 엮일 뻔했다고 조상님이 도왔다고 하신다. 나도 솔직히 똑같은 생각이다.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한 칼날이 되어 하늘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헤어지자.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하늘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태사는 조용히 차를 복내산 중턱의 한적한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딸의 가녀린 어깨가 가슴이 미어지도록 떨려왔다. 아빠 미안타 내 때문에 아빠가. 아이다. 네 탓이 아이다. 태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비가 미안타. 아비가 힘이 없어서 내 딸을 이런 놈한테서 지켜주지 못해서 아비가 미안타. 그 순간 태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를 잃었을 때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 딸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던 부녀는 겨우 마음을 추슬렀다. 집으로 돌아온 하늘은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태사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거실 벽에는 아내의 빛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다. 태사는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나 웃자면 좋겠노? 우리 하늘이가 내 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내가 저놈들을 가만 안 둘 끼다. 당신이 선물해준 차를 모욕하고 우리 딸 마음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끼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도.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남자의 냉철하고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낡은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한 적 없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윤 실장입니다. 웬일이십니까? 태산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전의 투박하고 서툰 사투리가 아니었다.
낮고 위험 있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의 목소리였다. 윤 실장,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와주게. 아주 중요한 볼일이 생겼네. 그리고 누리모드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봐주게. 오현수라는 자가 사장일 걸세. 우리 해인정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금 흐름과 약점까지. 샅샅이, 아주 샅샅이 조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도록. 전화를 끄는 태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부산항의 불빛들이 바다 위에서 아득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욕망과 위선들. 태사는 그 속에서 오직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낡은 모닝을 타는 영도의 초라한 남자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회장 강태산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흘려야 할 피눈물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 하늘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진성의 가족들은 끝없이 자신과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사랑했던 진성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무거운 몸을 일으킨 하늘은 퉁퉁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갔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작은 옥상에서 화초를 돌보거나 부엌에서 무언가 부산을 떨고 계실 시간이었다. 아빠도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거야. 하늘은 죄책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집 앞 골목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보통 이 오래된 동네의 좁은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중후한 소리였다. 호기심에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낸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집 앞 아버지가 늘 연두색 모닝을 세워두던 바로 그 자리에 칠흑같이 검고 거대한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매끄러운 차체가 유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소위 재벌 총수들이나 타고 다닌다는 그런 차였다. 차 옆에는 각 잡힌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 있었다.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나타났다. 하늘은 다시 한번 숨을 헙들이켰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분명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알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 낡고 빛바랜 작업복이나 어딘가 어색했던 낡은 양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짙은 감색의 최고급 정장,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늘 기름때가 껴있던 거친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활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무심하게 걷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세상을 호령하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서자 조각상 같던 남자가 쏜살같이 움직였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번개 같은 동작으로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에 올라탔다. 하늘은 멍하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저 차는 뭐지? 저 남자는 누구고 아버지의 저 모습은 대체 뭐란 말인가? 평생을 영도다리 근처 작은 선박 부품 가게 사장으로 낡은 모닝을 몰던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모습은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지도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때 문득 어젯밤 아버지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윤 실장, 누리모드, 그리고 해인정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은 그냥 해인상사였다. 해인정밀은 또 무엇인가? 하늘은 홀린 듯 컴퓨터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해인정밀 4글자를 쳐넣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 하늘의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해인정밀. 그곳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동네의 작은 부품 가게가 아니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선박용 특수 합금과 초정밀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었다. 대기업들의 수많은 인수 제안에도 불구하고 독자 노선을 걸으며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해운 및 조선업계에서는 그 기술력과 영향력을 모르는 이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 연간 매출액은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고 그들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세계적인 조선소 몇 군데가 멈춰 설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에 쌓인 창업주의자 회장의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 태, 산. 하늘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수많은 기사와 정보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늘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아버지는 그토록 거대한 부와 명예를 숨기고 살아오셨을까? 왜 자신에게조차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하늘아,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괴물로도 만든단다.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 아빠랑 엄마는 우리 하늘이가 돈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을 그 거대한 부의 무게와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평범한 소시민의 삶 속에 가두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모닝. 그것은 아버지에게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다. 아내와의 약속이자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겠다는 신념의 증표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오진성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그 숭고한 신념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으로 취급하며 짓밟아버렸다. 모든 것을 깨달은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사랑과 신념을 이해하게 된 감격의 눈물이자 그 모든 것을 모욕한 자들을 향한 서늘한 분노의 불씨였다. 하늘은 아버지가 올라탄 검은 세단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직감할 수 있었다. 부산 항대교와 광안대교를 건너 화려한 마천루가 숲을 이룬 해운대 마린시티 어딘가에 있을 누리모드의 본사. 이제 시작이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오만한 자들의 세계를 남김없이 파괴할 냉혹한 심판자였다. 하늘은 창밖으로 펼쳐진 부산항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거대한 선박들이 늠름하게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제까지는 그저 무심하게 보았던 그 풍경이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저 거대한 쇠붙이들의 심장을 만드는 사람.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강태산 회장을 태운 검은 세단은 영도의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부산 항대교 위로 올라섰다. 차창 밖으로 컨테이너를 산더미처럼 쌓은 거대한 화물선들과 크고 작은 어선들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항구의 풍경이 펼쳐졌다. 강 회장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바다와 쇠붙이들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고 청춘이었으며 자부심이었다. 어제 오현수 일가는 바로 그의 인생 전부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단은 광안대교의 유려한 곡선을 따라 해운대로 향했다. 멀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린시티의 마천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눈에 그 화려한 건물들은 견고한 강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탐욕과 허영이라는 모래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성처럼 보였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모래성을 향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가는 중이었다. 행선지는 마린시티의 심장부에 위치한 유리와 강철로 세워진 번쩍이는 누리타워였다. 바로 오현수의 누리 모두 본사 건물이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차 문을 열자 강태산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어제의 어색하고 낡은 양복 차림은 흔적조차 없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분주하게 빌딩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로비로 들어섰고 윤 실장이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오현수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윤 실장이 안내 데스크에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여직원은 약속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신데요. 성함과 용무를 말씀해 주시면 비서실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값비싼 옷차림의 노신사였지만 약속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미세한 경계심과 귀찮음이 서려 있었다. 해인정밀의 강태산 회장이라고 전해주시오. 약속은 없었지만 오 사장이 반드시 만나야 할 아주 중요한 용건이라고. 강 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실려 있었다. 여직원은 해인정밀이라는 이름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인터폰을 들고 사장실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그녀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사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시라 약속 없이 오신 분은 만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용건을 남기시면. 그 순간 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고 로비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가서 깊숙이 몸을 묻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인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기다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은 처음 보는 낯선 노인이 사장실로 통하는 길목을 떡하니 막고 앉아 있는 모습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몇 번이나 비서실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1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사장실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도도한 표정으로 로비로 내려왔다. 강태산 선생님 되십니까? 사장님께서 정말 바쁘시니 다음에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다시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그때 강 회장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내가 오늘 오현수 사장을 만나지 못하면 아마 오 사장은 내일 아침 이 회사로 출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래도 상관없다면 나는 이만 돌아가 보겠소. 그것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미래를 통보하는 듯한 어조였다. 비서는 강 회장의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급하게 다시 사장실로 올라갔다. 잠시 후 안내 데스크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 회장에게 말했다. 강 회장님 이쪽으로 올라오시랍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사장실 문이 열리자 오현수 사장이 귀찮음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대체 누구신데 아침부터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해인정밀. 우리와 거래하는 해인정밀은 회장님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으로 아는데 어디서 감히 회장님 성함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노신사의 얼굴이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스치듯 보았던 낡은 모닝에서 내리던 그 초라한 남자와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강 회장은 그의 사무실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의 책상 앞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는구려. 오현수 사장.
그제야 오현수는 눈앞의 남자가 어제 그 거지 취급을 했던 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쾌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온 거요? 당장 나가시오. 경비 부르기 전에. 오현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었다. 행패라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나는 오늘 오 사장과 사업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러 왔습니다. 사업?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와 할 사업 이야기가 뭐가 있단 말이오. 오현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가볍게 던졌다. 해인정밀 회장 강태산. 오현수는 어이없다는 듯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명함에 박힌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급격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해인정밀. 누리 모두가 최근 회사의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최고급 요트웨어 라인의 핵심 소재인 해상용 특수 신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그야말로 갑 중의 갑인 파트너사였다. 그 회사의 회장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가 어제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낡은 모닝의 주인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 회장님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오현수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뼈가 저릴 만큼 차갑게 말했다. 이제 사업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오 사장. 그 순간 오현수의 화려한 사장실은 싸늘한 얼음 동굴로 변해버렸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모든 경멸과 모욕의 말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고스란히 자신의 심장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오현수의 집무실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누리 모두의 심장이자 자신의 왕국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처형장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명함을 쥔 손은 멈출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렸다. 강 회장님, 어찌 저희 하늘이와 이럴 수가. 말을 잇지 못하는 오현수를 보며 강태산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 딸이 오 사장 아들을 마음에 품었고 나는 아비로서 딸의 선택을 존중해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겁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 나 역시 예를 갖추고 싶었소.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끊고 오현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 담긴 무게감에 오현수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런데 당신들 가족은 내게 그리고 내 소중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소. 당신 아내는 내 딸 앞에서 나를 배타는 사람이라느니 더럽다느니 하며 비웃었고 당신은 그 옆에서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동조하며 나를 경멸했지. 당신 아들은 또 어떻고? 내 딸의 마음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며 상처를 줬어. 당신들 눈에는 내가 타는 낡은 차와 입고 있는 옷이 사람의 전부로 보였던 모양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오현수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 역시 아내와 마찬가지로 태산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차고 딸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어. 내 손에 굳은 살은 내 자식을 위한 훈장이었고 내가 타는 낡은 차는 먼저 떠난 아내와의 약속이자 내 성실함의 증거였어. 그런데 당신들은 감히 내 인생을 통째로 모욕했어. 내가 평생을 지켜온 가치를 짓밟았단 말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표출이라기보다는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서글픈 외침에 가까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창 밖으로 해운대의 푸른 바다와 광안대교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누리모드. 최근 최고급 요트웨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들었소. 당신들 회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어쩌나. 그 사업의 핵심인 해상용 특수 신소재, 그거 우리 해인정밀이 아니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인데. 오현수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늘부로 해인정밀은 누리모드에 대한 모든 신소재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것이요.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즉시 파기하겠소. 위약금? 물론 물어야겠지. 하지만 당신 네 회사 하나 망가뜨리는 값으로는 아주 저렴한 수준일 게야. 회장님, 제발 그건 안 됩니다. 저희 회사 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오현수가 다급하게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망하라고 하는 소리가 맞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등급을 매기며 약해 보이면 함부로 짓밟는 당신 같은 인간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 사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소. 강 회장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해인정밀의 공급이 끊기는 순간 누리모드의 요트웨어 사업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다. 이미 투자된 막대한 자금과 시간, 인력은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것은 회사의 존폐를 뒤흔들 만한 치명타였다. 뿐만 아니라 누리모드의 주거래 은행인 부산은행장이 나와는 아주 막역한 사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리지. 대출금 만기 연장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신규 자금 지원이 막히는 것 정도는 아주 쉬운 일이야. 아, 그리고 당신네 주력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점장과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가는 사이인데 가을 개편 때 매장 위치를 좀 구석진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해 봐야겠군. 강 회장은 마치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 누리모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차분하게 읊어나갔다. 오현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강 회장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아내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 오현수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애원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차갑게 대꾸했다. 용서? 당신 아내가 내 딸 앞에서 나를 모욕하며 파혼을 선언했을 때 당신들 머릿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있기는 했소? 당신들은 우리를 벌레 보듯 쳐다봤지. 힘없는 자의 인격은 짓밟아도 된다는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뿐이요. 강 회장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현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 감히 붙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강 회장이 잠시 멈춰서 고개만 살짝 돌렸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딸은 당신 아들처럼 속물근성에 찌든 놈과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 파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 생각 마시오. 이건 내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오현수는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거대한 태풍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제 오후 낡은 모닝 한 대를 보고 던졌던 경멸의 시선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강 회장이 누리타워를 떠난 직후 오현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모든 임원들을 비상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강 회장의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누리 모두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핵심 파트너사와의 신소재 계약 파기설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부산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갔고 기관 투자자들이 무섭게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했다. 불과 1시간 만에 주가는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쳤다. 동시에 주거래 은행인 부산은행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곧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대출에 대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 신규 사업을 위해 신청했던 운영자금 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소식, 심지어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는 압박까지 들어왔다. 오현수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언제나 냉랭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은행 지점장들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돌변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의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음 시즌 매장 개편에서 누리모드의 주력 브랜드 매장을 지하 1층, 그것도 가장 구석진 행사장 옆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노른자위로 불리던 3층 중앙 매장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매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업계에서 누리모드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공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회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모여 앉았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모든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회사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오현수는 그제야 강태산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을 실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누리모드라는 모래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오현수의 가족은 해운대 마린시티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그들의 성체와도 같았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이자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만이 메아리치는 지옥이었다. 오현수는 귀가하자마자 아내 윤혜경과 아들 진성을 거실에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은 반나절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퀭했고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다 끝났다. 그 한마디에 윤혜경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뭐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했어야죠. 그 영도 촌구석의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 누리 모두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깟 늙은이? 당신이 어제 거지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해인정밀의 강태산 회장이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같은 존재였단 말이야. 오현수가 절규하듯 외치자 윤혜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거칠게 내저었다. 아들 진성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자신이 하늘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댕길 수가 없다. 그 쪽팔린 모닝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굽실거려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거물 중의 거물이었다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회사 부도나는 거예요? 진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신의 풍요로운 삶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다.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오현수가 퀭한 눈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그를 찾아가야 한다. 그의 집으로. 우리가 어제 그토록 경멸했던 영도의 그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살려달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혜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거길 어떻게 가? 내가 그 영감탱이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해. 죽어? 회사가 망하고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죽는 것보다 더한 꼴을 당하게 될 거다. 당신이 어제 뱉은 말, 당신이 보인 그 오만함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어. 당신이 시작했으니 당신이 가서 끝을 맺어야 할 것 아니야. 오현수와 윤혜경은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으르렁거렸다. 진성은 그저 머리를 감싸 쥔 채 괴로워할 뿐이었다. 한때는 부산의 상류층을 자부하며 화목한 척, 고상한 척 연기했던 가족의 민낯은 이토록 추악하고 이기적이었다. 몇 시간을 싸우고 울부짖던 끝에 그들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어스름이 내릴 무렵 세 사람은 마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상주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번쩍이는 제네시스는 이제 그들의 죽어버린 자존심을 싣고 달리는 관처럼 느껴졌다. 차가 화려한 마린시티를 뒤로하고 부산 항대교 위로 올라섰다. 다리 아래로 펼쳐진 항구의 불빛들이 그들의 처지를 비웃는 듯 처연하게 빛났다. 영도로 접어들자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과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외벽. 그들은 차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어제는 그토록 하찮고 더럽게 보였던 이 풍경이 오늘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신의 재단처럼 두렵고 무겁게 다가왔다. 내리자. 오현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계단을 오르는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침내 문제의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윤혜경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오현수가 초인종을 눌렀다. 짧은 정적 후 문이 열리고 하늘이 나타났다. 하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무표정. 어제의 눈물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경멸과 냉소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세 사람을, 특히 진성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직도 저희 아버지께 드릴 모욕이 더 남으셨나 봐요. 하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진성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하늘아, 그게 아이고 아버지 좀 뵙게 해도.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제발. 진성이 비굴하게 변명하려던 순간 집안에서 강태산 회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거라. 하늘은 마지못해 문을 활짝 열었다. 세 사람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 그들은 어색하게 서서 어쩔 줄을 몰랐다. 윤혜경은 집안을 둘러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이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기업 회장의 집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서재에서 강태산 회장이 걸어 나왔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세 사람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오현수와 윤혜경 그리고 진성은 강 회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현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고 절규했다. 윤혜경 역시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채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절을 하며 통곡했다. 진성도 부모를 따라 엎드렸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강 회장을 근본 없는 늙은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는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비극적인 희극이었다. 제 눈이 멀었습니다.
제 입이 방정이라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그런 망발을 저질렀습니다. 이 천박한 년을 죽여주십시오. 대신 제발 저희 남편 회사만은 우리 진성이 아빠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입니다.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윤혜경은 쉴 새 없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다. 오현수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아내와 제가 그리고 제 아들놈이 회장님과 따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는 수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은 차마 그 광경을 더 지켜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과 허탈함이 더 컸다. 저들이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 아니, 저들은 그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 저토록 비굴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아무런 표정 없이 바닥에 엎드린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실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다.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오현수와 윤혜경, 진성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 회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어나시지요.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듯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당신들이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대답은 내일 내가 직접 당신네 회사로 찾아가서 들려주겠소.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더 깊은 절망의 예고였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힘없이 몸을 일으켜 현관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성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부녀만이 남았다. 하늘은 복잡한 심경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분노가 어디까지 향할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오현수의 가족이 혼이 빠져나간 모습으로 돌아간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늘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들의 비굴한 모습에서 통쾌함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 느껴졌다. 아빠, 저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의 분노와 결단력은 존경스러웠지만 한 가정이 송두리째 파멸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역시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었다. 강태산 회장은 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손으로 딸의 손을 감쌌다. 하늘아, 복수라는 것은 말이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내가 저들에게서 회사를 빼앗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다. 그럼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어 평생을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하려는 일이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자 하늘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들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강태산 회장은 다시 누리타워를 찾았다. 이번에는 오현수가 회사 정문까지 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그를 맞았다. 모든 임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강 회장은 오현수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했다.
어제와는 완전히 뒤바뀐 풍경이었다. 회장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오현수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려 했다. 강 회장은 손짓으로 그를 만류하고 맞은편 소파에 앉혔다. 앉으시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잘 새겨듣도록. 강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현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의 입을 쳐다봤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오. 오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사는 당신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자 사회적 자산이오. 당신은 그 사실을 잊었지. 그러니 당신이 가진 누리모드 지분의 절반을 즉시 사회에 환원하시오. 내가 지정하는 재단에 기부하여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영도의 가난한 어민들과 조선소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쓰이도록 할 것이오. 지분의 절반을. 오현수가 경악하며 되물었다.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의 소유권을 절반이나 포기하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싫으면 관두시오. 그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누리모드의 최종 부도를 선언하지. 강 회장의 말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오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둘째, 당신과 당신 아내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시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씻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야. 그럼 저희는 셋째 조건을 말해주지. 당신 부부는 앞으로 1년간 매주 주말마다 내가 지정하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오. 장소는 부산 진구의 노인복지관이요. 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현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당신들이 근본 없다고 무시했던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없는 어르신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어보란 말이요. 진심으로 땀 흘리고 봉사하며 당신들의 그 썩어빠진 특권 의식을 버리시오. 그곳에서 당신들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구제불능의 속물로 남을지는 내가 지켜보겠소. 넷째, 당신 아들 오진성. 그 아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병대에 입대하도록 하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고 험하다는 그곳에 가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나약한 정신을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할 게야. 그곳에서 진정한 책임감과 전우애를 배우지 못한다면 평생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이 뻔해.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섯째. 이것은 우리 해인정밀과 누리모드의 새로운 계약서요. 기존의 불공정한 하청 계약들을 모두 수정하고 누리모드의 협력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신이 그동안 힘없는 부산의 영세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착취해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무릎 꿇었던 그 치욕을 당신의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주지 않겠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소?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오. 강 회장이 내건 조건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뿌리부터 바꾸라는 더없이 근본적이고 가혹한 요구였다. 오현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답은 오늘 안으로 듣겠소. 만약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누리모드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야. 그리고 당신 가족은 부산 땅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겠지. 선택은 당신 몫이요. 강 회장은 차갑게 말을 맺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오현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오현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하는 잔인하고도 지혜로운 심판의 기록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후회와 치욕의 눈물이 계약서 위로 뚝뚝 떨어졌다. 오현수는 강태산 회장이 내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그날 오후 곧바로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 지분 사회 환원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에는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자신과 아내가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며 곧 전문 경영인을 초빙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누리 모두의 임직원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진짜 지옥은 집에서 시작되었다. 오현수가 강 회장의 조건들을 아내 윤혜경과 아들 진성에게 전달했을 때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요? 나더러 그 노인네들 득실거리는 데 가서 밥을 푸라고.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았는데. 당신 미쳤어?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난 못해. 절대 못해. 윤혜경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발악했다. 그녀에게 사회적 지위와 품위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진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해병대요? 저보고 군대 가서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싫어요. 전 절대 못 가요. 유학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왔던 군 입대, 그것도 가장 험하다는 해병대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진성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시끄럽다. 오현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니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라. 니들의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 평생이 담긴 회사가 날아갈 뻔했다. 이것도 강 회장님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신 기다. 실나? 그럼 당장 우리 세 식구 모두 손잡고 광안대교 가서 뛰어내리든가.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리고 운명의 첫 주말이 밝았다. 윤혜경은 옷장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들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시장에서 산 듯한 허름한 옷을 입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가장 무난해 보이는 어두운 색의 바지와 스웨터를 골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부티는 그녀를 더욱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부산 진구의 노인복지관. 퀴퀴한 음식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오현수와 윤혜경은 입구에서부터 얼굴을 찌푸렸다. 복지관 안은 이른 아침부터 식사를 기다리는 독거노인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남루한 행색과 공허한 눈빛을 마주한 윤혜경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오늘부터 새로 봉사 나오신 분들인가? 이리 와서 앞치마부터 두루이소. 몸집이 우람한 주방 아주머니가 그들을 향해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오현수는 굽실거리며 다가가 앞치마를 받아들었지만 윤혜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오현수가 묻자 아주머니는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 더미를 가리켰다. 남자는 저기 가서 양파 까고 여자는 이쪽 와서 멸치 똥 따. 윤혜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멸치똥을 땄다. 비린내가 진동하고 손톱 밑이 새까매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비린내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비참해서였다.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며 우아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험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배식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역할은 식판에 밥과 반찬을 퍼주는 일이었다. 길게 늘어선 줄. 그들의 눈앞으로 수많은 얼굴들이 지나갔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 식사에 감사하는 얼굴. 그때 한 할머니가 윤혜경 앞에서 식판을 내밀며 그녀를 아는 체 했다. 이 아줌매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 같은데? 누리 모두 사모님 아이가? 우째 이런 데까지 행차하셨다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윤혜경에게로 쏠렸다. 윤혜경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숨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산더미처럼 쌓인 식기와 국솥을 닦는 것이었다. 오현수는 묵묵히 수세미를 들고 시커먼 국솥을 닦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은 꽤나 고생 한번 안 해본 손이구먼. 나는 저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렇게 됐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여기 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하고 땀 흘리며 일하니 마음은 편하구먼. 오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노인의 모습에서 어제의 자신 그리고 내일의 자신이 될지도 모르는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경멸했던 사람들의 삶에도 저마다의 사연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하늘은 영도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오현수 가족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들었다. 통쾌함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의 봉사가 끝나고 오현수와 윤혜경은 녹초가 되어 복지관을 나섰다. 온몸에서는 땀과 음식물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말없이 제네시스에 올라탔다. 화려하고 안락한 차 안의 공간이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곳과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1년간 매주 반복될 이 끔찍한 현실의 무게를 실감할 뿐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외면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삶의 무게이자 그들이 치러야 할 속죄의 무게였다. 가시밭길의 첫걸음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며 흘러갔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을 거쳐 부산항의 바닷바람이 뼈를 애는 듯한 겨울이 찾아왔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무심하게 제 갈 길을 갔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시간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담금질의 과정이었다. 오현수와 윤혜경 부부에게 주말은 더 이상 해운대 백화점에서의 쇼핑이나 고급 골프장에서의 라운딩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심판의 날이자 고된 노동으로 점철된 속죄의 시간이었다. 부산 진구의 노인복지관은 이제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처음 몇 달간 그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윤혜경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손톱 밑에 낀 팥뿌리의 흙과 살갗에 밴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몸서리치며 잠에서 깨곤 했다. 오현수 역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밥을 퍼줄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의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영혼 없는 인형처럼 시키는 일을 하고 시간이 끝나면 녹초가 되어 마린시티의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대화는 끊겼고 한때는 서로의 성공을 과시하기에 바빴던 부부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집안의 모든 활기는 사라지고 그들의 화려했던 성체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갔다. 아들 진성은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를 거쳐 백령도의 최전방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가 처음으로 보내온 편지는 원망과 눈물로 가득했다. 살을 애는 서해의 칼바람, 뼈를 깎는 듯한 훈련, 온몸을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
그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는 편지에 썼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오현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아무런 답장도 해줄 수 없었다. 그 시련이 바로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슴을 치는 것뿐이었다. 한편 누리 모두는 경랑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강태산 회장이 추천한 전문 경영인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오현수 일가의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혼란이 있었지만 해인정밀이라는 굳건한 버팀목 아래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특히 새로운 계약서에 따라 부산 지역의 영세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개선되자 제품의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활기를 되찾았다. 회사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아내고 있었다. 하늘의 삶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정중히 사양하고 자신의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돈을 합쳐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인근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스튜디오 하늘. 그곳은 온전히 그녀의 땀과 재능으로 채워지는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주문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진심을 담아 디자인한 그녀의 옷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독창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이 담긴 그녀의 디자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속물적인 약혼자 때문에 눈물 짓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서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6번째 달이 지나고 겨울의 한복판에 들어선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다. 새벽부터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칼바람은 행인들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오현수와 윤혜경은 평소처럼 복지관에서 배식을 하고 있었다. 꽁꽁 언 손으로 식판을 받아드는 노인들의 얼굴은 유난히 더 어둡고 지쳐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허리가 구불대로 굽은 한 할머니가 식판을 들고 윤혜경 앞에 섰다. 다해진 얇은 스웨터에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혹겹 목도리. 할머니는 추위에 덜덜 떨며 간신히 식판을 잡고 있었다. 윤혜경은 무심코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가 숨을 멈췄다. 깊게 팬 주름과 고생의 흔적이 가득한 그 얼굴이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제대로 된 옷 한 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어머니. 순간 윤혜경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두르고 있던 캐시미어 목도리를 풀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녀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여기던 명품 목도리였다. 할머니 이거라도 두르고 가이소. 날이 너무 추워서. 윤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목에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이고 보살님이 와 일하시노 일이 귀한 걸. 아닙니다. 너 그냥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윤혜경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흘렸던 분노와 치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을 향한 순수한 연민과 가슴 시린 아픔이 담긴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거칠고 차가운 손으로 윤혜경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 어떤 명품 가방이나 보석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동이 되어 윤혜경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오현수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이상 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한 중년 남성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절망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오현수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으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배우고 있었다. 그날의 봉사가 모두 끝나갈 무렵이었다. 복지관 문이 열리고 낯익은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산 회장이었다. 그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털모자를 눌러 쓴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복지관의 누구도 그가 대한민국 산업계를 움직이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현수와 윤혜경은 얼어붙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그들의 속죄를 감시하고 비웃기 위함일까? 두려움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다. 다른 봉사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농담을 주고받으며 묵묵히 그릇을 닦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텅 빈 복지관에 몇몇 사람들만이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강 회장이 오현수에게 다가와 따뜻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고생이 많소. 오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까 다 봤소. 부인이 할머니께 목도리를 둘러주는 것을. 강 회장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지.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요. 당신들은 지난 몇 달간 당신들이 평생 벌어도 사지 못할 아주 귀한 것을 배웠을지도 모르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나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인간의 깊은 연륜과 담담함이 묻어나왔다.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는군.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복지관에 계속 나올지 말지는 당신들의 선택에 맡기겠소.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고, 지분 문제도 당신들이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회에 환원된 지분을 다시 당신들 가족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겠소. 오현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내가 뺏고 싶었던 것은 당신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 썩어빠진 가치관이었소. 이제 당신들이 진정한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은 것 같으니 나도 더 이상은 목리를 부릴 이유가 없지. 강 회장은 오현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복지관을 나섰다. 홀로 남은 오현수는 손에 든 커피 잔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오현수 부부는 약속했던 1년이 끝난 후에도 복지관 봉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의무가 아닌 삶의 일부이자 기쁨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회에 환원했던 지분을 돌려받았지만 대부분을 다시 기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소박한 삶을 살았다. 아들 진성은 해병대에서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작은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의 방황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하늘의 스튜디오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를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옷 한 벌 한 벌에 진심을 담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영도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어느 맑은 봄날 하늘은 아버지와 함께 낡은 연두색 모닝을 타고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차 안에는 따뜻한 햇살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겨운 음악, 그리고 부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빠, 그때 오 사장님 가족들 용서하신 거예요? 하늘이 문득 물었다. 강태산 회장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란다, 하늘아. 그들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된 게지. 나는 그저 그들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을 뿐이다. 낡은 모닝은 벚꽃이 흩날리는 한적한 시골길을 경쾌하게 달렸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을 이겨낸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루듯 한 사람의 숭고한 분노가 뿌린 작은 변화의 씨앗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번쩍이는 제네시스가 아닌 낡고 초라하지만 사랑과 신념이 담긴 모닝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었다.